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어떤 주인으로서 적극적 시민성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은 아마 마을 단위,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 또는 적어도 정부가 가장 존재하는 가장 하위 단위인 동단위에서의 소위 말하는 이 정부와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죠. 또 주민자치와 같은 조직들의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위한 인프라로서 잘 구축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그런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또 우리가 하나 덤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현대사회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중요한 어떤 역량, 저희 주민 플러스 행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마치 스위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동단위에서 주민자치가 주민총회를 열게 되면 그게 마치 스위스에서 있는 직접 민주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헌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동단위의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주민이 결정하면 그것이 구속력을 갖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미래상을 그려볼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마을 공동체 단위의 주민 자치와 같은 어떤 그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시민성, 그러니까 적극적인 시민성도 키워가고 또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그런 역량도 키워나가는 이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 지금 그 대민주주의의 한계, 보통 이제 학술용어로는 민주주의 결핍, 민주주의 결함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대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주주의가 동시에 작동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2007년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대전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 작은 실험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난 벌써 이제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 왜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민참여 예산제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전 세계에서 유수의 도시들,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알고 있는 유수의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택한 제도이고요. 그게 예를 들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화해 나가는 제도들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파리시 같은 경우에 이 팬데믹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유럽은 이제 봉쇄를 했잖아요. 이동을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이게 봉쇄를 하면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물자가 많이 움직이를 못하니까 작은 단위에서의 어떤 자급자족적인 어떤 그런 도시를 기획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15분 도시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이제 봉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다시 이제 팬데믹과 같은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자주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다면 우리도 뭐냐면 이런 작은 단위에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파리시가 예를 들면은 그런 15분 도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접근 방식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하고 이제 그런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면 단순히 주민참여 제도로서의 그 의미를 넘어서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바로 예산을 주민들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고요. 가치를 주민들이 직접 배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돈 써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는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 다시 말하자면은 15분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런 걸 기획해 나가도록 해주는 거라면 우리 대전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동단위에서의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기반의 어떤 주민조직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정책 수단으로서도 이제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 그러면서 정말 훌륭한 제도 또 정말 그 이용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인데 대전광역시는 사실 2007년도에 민선 4기 때였는데 처음 실시가 되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고 2014년인가에 아마 의무화되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확한 연도를 제가 만든지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주민참여예산제야말로 많은 권력을 주민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산을 공유한다라는 거는 그 돈만큼은 주민들이 그걸 나누게 되면서 그만큼 투명해지기도 하지만 그 돈 나누는 권력을 옛날에는 집행부, 자치단체장이 집행부와 의회가 그냥 가지고 있던 거를 주민에게 넘겨주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저항하는 것이 정치인과 관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도는 만들었지만 그렇게 많은 권한을 주민들에게 넘겨주고 싶지는 않은 그러면서 예산액도 적었고 이랬는데 적어도 우리가 민선 7기 때 노력했던 부분은 그 예산을 100억에서 200억까지 늘려고 또 앞으로 더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어떤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기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 여러분이 어떤 그 의제를 내게 되면 몇 단계의 어떤 검토 과정을 거쳐서 채택되면 이제 대전에서 수행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동단위의 주민조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그러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행정안전부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죠. 저희들이 그 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잘하는 과교시는 아니었는데 적어도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노력한 결과 전 17개 방역 시도 중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한 그런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도 받았고 이런 과정이었던 거죠.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장 잘하고 있는 광역시는 여러분 의회이실 텐데요, 바로 대구광역시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작년에 거기도 대전시장이 광역시장이 바뀌셨죠. 그리고 대구광역시장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는 균형 예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대구광역시의 적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17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전혀 손대지 않았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그 170억 중에 40억은 거기는 읍면동이 있죠. 대전 행정동만이 있지만 대구광역시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읍면동에 40억이 배정이 되었고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면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예산이 쓰이도록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아마 대구광역시도 우리 대전광역시를 아마 일종의 벤치마킹해서 그런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전 민선 7기 때 적어도 이제 그때 시장의 소속 정당이 파란색이었으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또 동단위에서의 어떤 이런 주민자체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 그건 파란색이고 대구광역시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어떤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동단위의 어떤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거는 빨간색 정책입니까? 저는 그 대전광역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정말 현대 모든 국가들이 시민을 일종의 정부의 동반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그 단순한 색깔론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아주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말 매몰 비용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부분들이 잠시 쉬어가는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조금 격려만 해줘도 상당히 잘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좀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흥미로운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리고 그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는 영웅철 시장인데 보수정당 출신이세요. 보수정당 그 시장님들께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는데 민선 7기에 사실은 정당에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던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였나요? 킹정한 시장때 민선 7기 때 큰 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그 지방재정법에 이제 명시되었던 시기가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지금 읍면동에서 제도화되고 있는 이 제도도 2010년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명박 정부 때 이게 그 법의 제4절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민족 참여의식의 보양을 위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에 이게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박근혜 정부 때였었습니다. 31개 읍면동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주민자치하고는 무관하지만 그 이명박 정부 때는 아마 그 과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과의 이름이 박근혜 정부 때 지역 공동체과로 바뀌어지면서 또 박근혜 정부 때도 공동체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졌던 걸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이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불문하고 이게 시대 조류이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선진국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주민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서 적어도 법적 제도원이 이루어졌고 이 주민의 권리로서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그 편성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 이후의 모든 과정, 그게 뭐냐면은 집행과 평가 과정에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게 지방재정법의 후속으로 이렇게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특히 이제 우리 대전광역시는 뭐 상징적으로 2007년도에 박성효 시장님 때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게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이 사실인데 적어도 민선 7기 때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대전광역시 하면은 이러한 그 지방 민주주의의 메카로서 다양한 제도 실험이 이루어지는 도시로서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이제 주력을 해왔죠. 그것도 워킹 그룹을 통해서 공무원과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 활동가나 이런 분들이 또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거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한마디로 민선 8기 들어와서 이런 제도들을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정신에 비추어봐서 어떤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 의미라든가 이런 걸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전 그 시장이 주된 정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런 제도들을 뭐랄까요 탄압 수준에 가깝게 없애거나 또 내지는 지원을 이렇게 중단하는 것, 또 축소하는 것. 제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제가 적어도 그 민선 8기의 어떤 그 시정을 돌이켜보면서 진단을 받을 때 최악의 어떤 그런 정책 결정들이 바로 이렇게 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후퇴시킨 것, 이 부분이 가장 그 큰 문제점이나 또는 큰 오류로 이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박성효 시장님도 기록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작은 마을 어린이 도서관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영웅철 시장님, 권성태 시장님, 그리고 민선 7기에 허태정 시장님까지 쭉 크고 작은 실험들을 그리고 대안의 노력들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중단되고 특히 사회적 자본 지원수 때 폐쇄 결정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타 지역으로부터 모범 사례로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사자센터가 일방적으로 그냥 폐쇄 결정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을 자치의 성공 모델 그런 도시나 대전 광역시 정도의 크기의 규모의 도시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을까요? 이 마을 자치라고 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마을 자치라는 표현을 통해서 좀 더 새롭게 그
마을 단위에서 활동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정책적으로 놓고 보면 이미 이제 성미산 사례라든가 마포 성미산 사례라든가 그래서 이미 이제 아주 시민들 주도로 이제 운동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성미산 사례도 있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도시공동체 운동으로 반송 이동, 해운대구의 반송 이동의 뭐 느티나무 사례라든가 또 대구의 제 생각이 안 나서 삼덕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다양한 운동들이 이제 펼쳐졌고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도 하지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정책으로 이렇게 부처들이 이제 연결해 왔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마을 단위에서의 아주 우수한 사례들은 이게 운동 차원이 됐던 또는 정부의 사업 차원이 됐던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뭐 농촌 단위에서도 이런 우수 사례들이 있어왔죠. 홍성 문당리 이 환경 농업 마을 이런 것들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적어도 이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넘어서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영역은 이제 동단위에서의 주민 자치회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특히 광주광역시가 아주 여러 우수 사례를 만들어 왔지만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주목받았던 바로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대전광역시입니다. 예를 들면 대덕구 송천동이라든가 또 주민자치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대외적인 평가를 받은 그런 우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성구의 신성동이라든가 뭐 등등등해서 뭐 서구의 내동 또 가장동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사례만 놓고 봐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이고요. 중요한 거는 다른 뭐냐면 이러한 그 사례를 통해서 그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바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변화해 나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주민자치회가 이제 마을 의제 정하는 과정, 또 주민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또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해서 이제 어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과거에 이제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했었던 분들이 그런 활동보다는 그때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거죠. 돈 가진 분은 돈 내고 또 그냥 육체적으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행정이 요구하는 그 범위 내에서 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왔던 거와는 분명히 차별화되거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그 동단위에서의 주민 조직의 활동은 이런 제도적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과 호흡하고 주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서서히 이제 그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좀 진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좀 재미라고 그럴까요? 이런 또 책임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가진 주민 대표들이 많이 나온다는 부분이 하나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마을자치라고 했을 때 마을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 수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작은 마을 단위에서 아파트 단위에서의 주민들끼리 어떤 의제를 정해서 활동하는 것도 마을 자치일 수 있지만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자치가 단순히 주민 활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정부의 주인이 주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방정부에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동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단위에서 이제 제도화와 관련해서 주민자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자치가 지금 가장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중에 긍정적인 거는 주민자치가 우리가 공동체 조직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작은 마을 단위에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인 생각들 또 공동체 활동을 했던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에 들어왔을 때 확실히 그 과거에 했던 자생단체 활동했던 분들과는 다른 어떤 굉장히 기획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의제 발굴의 역량 또 문제 해결의 역량 이런 부분들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오히려 더 이제 앞으로 동단위의 마을자치, 동단위의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그런 사례를 드신 그 대전의 그
마을 중에서 관저동도 추가로 관저동도 제가 내일 다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관저동 우리의 관저동 서울에는 관저동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많은,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했던 게 이 소위 말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정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조직들이 있죠. 기업이 있잖아요. 정부는 이제 정부 조직이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조직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역할과 굉장히 잘 나눠져 있고 구조도 잘 만들어져 있고,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정해진 어떤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착착 움직여주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의 어떤 이런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져서 이미 관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곳이 이제 그러한 시장 부분 또는 공공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 공동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상당히 이제 과거에는 거의 관심도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 생활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주민들이 그냥 상호작용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로 십시일반 돕기도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을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생활세계 속에서의 주민들을 조금 더 조직화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 정도까지 가서는 그럴 필요는 없죠. 하지만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현대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생활세계에 사는 주민들이 조금 더 조직화돼서 어떤 상호 의존적으로 또 상호작용적으로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자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적극적 시민, 내가 바로 마을의 주인이고 동의 주인이고 대전 시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 나가도록 하는 것.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면, 굉장히 과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닥치는 문제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시행착오도 있고 정해진 룰도 없고 약간 시스템 속에 있는 그런 조직처럼 완전히 체계와 어떤 규칙과 절차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영역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영역이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유연하고 또 나름대로 예를 들면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 조직들에서 요구되고 있는 큰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아이언 케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정부 조직이나 기업에 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어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걸로부터 자유스러우면서 또 수평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이 시스템에서 바라보면, 특히 정부 조직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엉성하고 느슨하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사결정 위에서 내려지면 막 착착착 움직이지만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합의가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거듭나는데, 이런 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계속 하나의 어떤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역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 모습이 우리가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모습 또는 공동체 부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부문이, 공동체 부문이 이렇게 진화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 부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을자치, 주민자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기 돈 내서 자기 예를 들어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방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어떤 사회 문제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어떤 그런 인프라를 까는 의미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주민들의 활동 무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느슨하지만 서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런 활동 무대를 계속 열어주는 것, 지원하는 것, 격려하는 것, 장려하는 것, 이게 지방정부의 몫이라는 것이 적어도 지금 행정 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처방입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일 뿐이지, 예를 들면 우리 대전광역시만 해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긴 한데요.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그 행정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처방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시민사회 부문 중에서도 공동체 부문을 키워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몫, 정부의 몫이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곧 아마도 이런 활동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받는 면에서는 훨씬 나은 환경이 곧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 마을 리더분들, 활동가분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 뭐랄까 이 큰 도전을 그래도 현명하게 극복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마을 자치의 틀들이 갑자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마을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제 지방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좀 어려운 말을 쓰면 형성적 정치를 해야 된다. 그 형성적 정치가 바로 시민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시민 덕성을 키울 수 있는 시민들만의 활동 무대를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된다. 또 마을 단위에서 동 단위에서 그런 무대를 열어줌으로 해서 모든 주민이나 시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일단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어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장기적으로 다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경험을 해주라는 게 소위 말하는 정치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경제학적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좀 열악한 환경이 돼버리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뭐냐면은 대전광역시만 하더라도 적어도 민선 이렇게 오래전부터 전혀 운동 차원에서의 공동체 운동을 해왔던 분들 또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자본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역량을 키워왔던 활동가분들 또 이런 활동가분들의 연계인 네트워크나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주민자치회는 또 우리가 민선 7기 때 또 여러 자치구가 이제 전환을 하면서 그런 어떤 총회라든가 주민참 예산제와 연결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셨던 이런 자원들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민선 8기 들어서 1년 반 만에 푹 주저앉은 게 아니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가자 서로 의지해가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대전광역시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전에 우리가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키워냈던 사회적 자본의 힘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옛날 같으면은 구 단위에서의 어떤 마을 공동체 활동, 그래서 구 단위의 어떤 마을 활동가들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 좀 폐쇄됐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했다면 오히려 지금같이 대전광역시 전체로 이렇게 위기 상황이 던져졌을 때는 전체 네트워크가 서로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면서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이제 무대가 형성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좀 유리한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좀 더 호의적인 환경이 되었을 때 오히려 대전광역시 전체의 사회적 자본을 키워낸 대전광역시 전체의 마을 자체 역량을 키워낸 어떤 이러한 중요한 그런 학습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서로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어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가 소통하고 또 예를 들면 5개 자치구에 공동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서로 큰 단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어떤 이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해왔던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어떤 이런 토론들, 포럼들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움직임이 이게 출현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도전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공식적인 제도들이 출현하는 이런 모습도 아마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3년 후나 4년 후에 가서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상호 이렇게 격려해가면서 이런 비공식적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도 큰 기억 속에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떠오른 키워드는 뭐 사회적 연대, 네트워킹, 그리고 공동장을 계속 만들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010년에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자치 분권 원리로서 주민 주권의 이론적 토대 정립을 위한 실온, 이걸 제가 읽어봤더니 교수님께서는 주민 주권의 규범적 토대를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래로 나아갈 대전의 마을 자치를 위해 강조해야 될 가치가 주민 주권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 논문이 쉽지는 않은 논문임을 아마 하셨을 텐데요. 사실 저는 이제 주민 주권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쓴 건 아니고요. 그 주민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국민 주권이라는 말은 맞는데 주민 주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주권이 뭔지 이런 부분을 찾아나가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 주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 정부의 주인은 주민이다. 그리고 아까 지방 민주주의라는 말을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지방 정부는 주민의 대표성을 띠면서 동시에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의사와 통제를 이제 행사하는 방식은 단순히 4년마다 돌아오는 투표하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의민주제가 들을 때는 이론적으로 그럴듯하지만 그 대의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기반과 또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있어서 얼마나 허술한 그러한 또 시대착오적이죠. 상당히 그 대의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대는 굉장히 안정되고 옛날에는 그게 작동을 했을지 몰라도 굉장히 주민이나 국민들이 동질적이었던 어떤 그런 시대. 시대가 변하면서 소위 선거만으로는 이제 어떤 그런 지방 민주주의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 방식들이 있는데 마을 자치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결사체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이 제도가 가장 강력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민의 적극적 시민의식이 가장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발 디디고 사는 그 장소적인 측면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제 해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 표현이 아니라 주민들이 나서서 뭔가 이렇게 협력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문제 해결까지도 연결이 되는 뭐 예를 들면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마을 의제만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리빙랩 돌려가지고 문제 해결 방식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서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꿈꿨던 그런 풀뿌리 마을 자치는 주민 마을 공동체 기반의 어떤 주민 자치회가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해결 방안을 예를 들면은 민간 전문가라든가 아니면은 정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해결 방안을 발견하고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자치회나 어떤 마을 공동체 단체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참여해서 그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예를 들면서 어떤 관리하는 이런 데까지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이런 단계까지도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행정은 마을 공동체 조직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어떤 문제의 발굴과 어떤 가치의 배분,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서비스나 어떤 그런 그 시설의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걸 평가하는 것까지 계속 주민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대전광역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성동, 관조동, 그다음에 뭐 내동, 그다음에 송천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입니다. 아까도 점심 먹기 전에 점심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시 사례만 잘 정리해도 세계적으로 정말 우수한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은 사례들이 너무 많다. 사실 대전세종연구원이 그 정도 그걸 정리할 정도의 역량만 된다면 충분히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대로 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교수님 말씀 주민주권 얘기하다 그랬죠? 근데 하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 자치 얘기하다 보면 가장 솔깃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마을 공화국이라든가 이래서 마을에서 결정된 사항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는 거죠.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회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다른 뭐냐면 국민주권이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방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또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국민이 굉장히 다원화됐어요. 그래서 다원화됐고 그다음에 다원화됐다는 말은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더 이상 동질적인 국민을 생각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지금 60년대는 배고팠기 때문에 동질적인 국민을 가정을 했다면 우리가 국민주권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래도 그냥 되게 좀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동질적인 국민들의 어떤 바람 이런 걸 이끌고 나가는 것이 반드시 이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동질적이라고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다원화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원화되는 시대 속에서 국민주권을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은 모든 국민을 동질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굉장히 다양한 어떠한 그런 속성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민주권을 존중해주는 거라 생각이 되었고 그렇다면은 그 중에 하나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지방이 스스로 처해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 스스로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지역의 주민이 주인으로서 거듭나도록 해서 주민과 함께 주인으로서 주민의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지방정부가 어떤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로서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이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뭐냐 바로 주민주권을 통해서 그 지역 스스로의 어떤 다양성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요구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그 전략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 카탈로니아인가 뭐 이래서 어떤 지역이 막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역 주권이라고도 얘기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의사결정이 그 지역 내부의 의사결정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우리는 마을자치나 마을공화국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은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수렴한 의견이 좀 더 존중되고 지원되고 이런 걸 바라는 거지 완전히 그게 무슨 중앙정부의 의사결정과는 전혀 다른 의사결정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자 국민주권이 적어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어떤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긴 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그 권한을 지방 분권을 통해서 상당히 지방에다 내려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의 지방자치단은 모든 담론을 지배했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바로 지역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또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고 마을 공동체에 대한 마을 공동체 활동인 거고 주민 자치와 연계되는 활동들이고 이런 걸 계속 활성화시켜서 지방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방 분권만큼이나 지방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방 민주주의는 단순히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을 자치를 포함한 다양한 민주주의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회가 주민 발의제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어떠한 그런 그 조례를 갖다가 그러니까 주민 자체가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들,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들을 다른 데로는 구단위에서 마을 공동체 단체들이나 주민자치 같은 조직들이 협력해서 구의회에다가 우리 이런 조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결합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단합니다. 대의민주에 익숙한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이 가장 긴장하고 또 가장 거기에 저항하다가 그렇지만 시대 조류가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거의 다 앞으로는 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고 마을 공동체 단체와 주민자치와 같이 호흡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뭐 그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선진국에서 지방의회가 바로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 마을자치와 함께 협력해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된다.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그 전까지 집행부가 이제 중요한 파트너였다면 의회가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까지 곁들인다면 이게 다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보호하고 또 주권자로서의 좀 효능감을 갖고 싶죠. 네, 마을 자치를 통해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2부에서 자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